이제 103조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시험 문제가 103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해당되는 거 말고 해당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 설정했다.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음에 2번이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이럴 때는 강박으로 취소해야 되지 그거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음에 4번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남에게 맡기는 임치계약. 다음에 6번을 본 무허가 건물 임대인이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다 해서 반사회적 행위겠습니까? 아니겠죠. 5번은 머리 좋은 남편 사건이라 했죠.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을 붙인 부동산 이전도 유효입니다. 평생 소유권을 제한하면 그것은 무효지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제한하니까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무효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고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도 되지 않고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상대방으로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적 효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이전된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예컨대 이 말입니다. 첩계약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첩에게 정여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입니까? 그 법률행위가 무효입니까? 법률행위가 무효죠. 그럼 요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정여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몇 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103조. 그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럼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 그럴 때는 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정여계약이 유효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판례가 말하기를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을이 뭐가 된다? 소유권을 가집니다. 실제로 정여는 무효로 맞죠? 정여가 무효 맞잖아.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그러나 갑이 을에게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을 을이 가져간다. 그래서 반사적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당연히 뭐라고? 유효하게 제도합니다.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악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오빠야죠. 오빠야에게 다 넘깁니다. 그럼 이 오빠야는 또 이분하고 사느냐? 안 삽니다. 도망갑니다. 복잡한 관계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요게 이제 28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약간 요 주의입니다. 갑의 부동산을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매매계약입니다.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죠. 그리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라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았으면 갑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중도금 받은 이후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냥 대금을 다 받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보로 다시 병과 또 매매를 합니다. 이 병이 매매 대금 3억이었는데 5천 더 줄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5천 더 받을 요량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항상 말하지만 제1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두 번째 맺은 매매가 무효지 제1매매는 당연히 유효일 뿐입니다. 1매매는 지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몽땅 그린 것밖에 없어요. 아싸, 긴 거 찾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1매매는 유효고, 우리가 보는 거는 무슨 매매? 요 두 번째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흔히 이중매매 유효성 여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원칙은 뭐라고? 유효라고. 원칙은 유효라고. 원칙이 유효란 말이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걸 알았어요. 유효게 무효게? 여러분, 단순히 안 경우에는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라고 써놨잖아. 예습하는 것도 몸에 좋다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이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것은 변론하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유효가 되면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는데 이걸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기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입니까? 이행불능입니까?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뭐 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니까 배임행입니다.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죠.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요 갑이 을이 갑과 병의 매매는 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사행이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사행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사행이 취소라는 게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만 우리 시험에 딱 두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한번 나오고 통정허위 표시 나오는데 제가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는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냐? 왜라는 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죠.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이 두 사람 사이 맺었던 제2매매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유효라는 건 지금 이게 유효라는 뜻이고, 그럼 어떨 때 무효이냐? 방금 갑은 배임행위 한다 했죠? 그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범죄에 적극 가담하게 되니까 무시무시하게 몇 조에 해당된다? 103조 반사회적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 무효가 되더라도 이 을은 지금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의한 채권밖에 없으니까 설사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는 안 된다?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을은 갑을 뭐해서 대의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이 대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대의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병이 정에게 처분해버렸다. 정은 선이라 할지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럴 때 을은 갑, 병을 순차 대의에서 정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갑은 병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적극 가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행위는 갑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했다? 적극 가담했으니까 병도 했죠?
따라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어른 병에게도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병의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른 제2 매수인 병에게 직접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번 직접 말소 청구는 못하고 대의해서 말소 청구해야 된다. 5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적은 선이라도 갑과 병 사이의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24, 25, 26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중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항상 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정에게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이중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문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103조 부동 흔히 말하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반사회적 행위 예를 든 조항이 뭐라고?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라 했죠. 따라서 104조가 없더라도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제가 불공정 그러면 항상 갑이 손자 A가 병원에 입원하자 시골에서는 할아버지가 현금은 전혀 없으니까 시가 10억 상당의 드는 토지를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매물로 1억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겼다. 100% 어른 다시 정에게 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폭리자라 그러고 갑을 뭐란다 했죠? 피해자라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잔불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고받을 때 불균형이 있으니까 일방만이 급부하면 적용되게 안 되게. 그래서 정려와 같은 하든지 기부행위 같은 무상행위나 강제경매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꼭 계약이만 적용될까요? 단독행위도 적용될까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까마득하죠? 갸륵한 부인의 사건이라서 거기다 지금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이 부인도 기억 못하고 이 부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갸륵한 부인이 아닙니까?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다. 우리 집에 가서 물어봅시다. 채권 포기하는지. 이번 내가 구속을 면하려면 2억 채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2억 채권 포기할까? 그럼 뭐라고? 잠시 들어갔다 와 이거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포기를 했잖아.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갸륵한 여인이 아닙니까? 기억 좀 하라고 그러니까.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단독행위라니까.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해서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에 올 때는 단독행위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할까요? 이행기를 기준할까요? 체결시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법률 행위 당시 불균형이 아니냐 보지 사후에 가격 변동이 됐다 해서 불공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관적 요건으로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것은 피해자가 공박경솔 무혐의했었고 폭리자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용하려서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악의. 폭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박경솔 무혐의인데 이때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경은 거기 보면 특정 영역에서의 기업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기업 부족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 했죠. 거래 일반에 대한 기업 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갑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조카를 시켜서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매각했을 때는 공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그러나 경솔 무경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기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추가로 반드시 폭리자가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악의가 없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만일 과실로 몰랐다. 그래도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시가 10억 상당을 1억에 매매하면 현잔 불균형이 있죠. 그럼 객관적 요건 갖췄죠. 그러면 현잔 불균형이 있으면 본안보나 공박, 경솔, 무기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추정 안 된다고. 마지막 답은 그거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모두 일일이 입증해야 되지. 절대로 객관적 요건만 입증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둘 다 입증해야 됩니다. 추정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면 그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죠, 뭐. 무효니까 의랍부로 된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이때 무효일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말입니다.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나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때는 불법 원인이 한쪽만 있죠. 폭리라는 반사회적 행위는 폭리자가 했지 피해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따라서 의랍부로 된 등기 말소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 을이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폭리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못하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의 병도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시험에는 선의의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갑은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나 병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니까. 예? 거기 오른쪽 나와 있잖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병이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용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용이 추인 안 됩니다. 그런데 무용이 추인은 안 되지만 무용이 전환은 돼 안 돼?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고? 전환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에 해당됐다. 예컨대 A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반대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매수 청구는 당연히 시가가 되는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무리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가의 10배 되는 금액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재건축 조합이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청했잖아. 그럼 이 재건축 10억 매매는 어떻게 된다?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건축 조합도 시가대로 1억에는 매수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있고 상대방도 시가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10억 매매로서 무효이지만 요건 얼마로서는 1억 매매로서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단답형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요 을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갑과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특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특약하느냐? 사후 매매 대금에 이의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소재기하지 못한다는 합의를 부재소 합의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소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재소 합의도 역시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 도매, 불공정 법률행위.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딱 떨어지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두 문제 풀고 불공정에도 객관식 문제 두 문제 딱 풀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한 20문제 나오길 바라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고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부동산 이정매매나 104조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은 1, 2, 3번 아니면 4, 5번에 딱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벗어나는 걸 못 봤어. 1, 2, 3번, 4, 5번입니다. 자, 다음에 법률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뭘 해석한다 그랬죠?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데, 이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두 개가 합쳐져 있다 했죠? 그러면 해석할 때 어느 걸 중점으로 두고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대립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는 해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시험은 나오면 자연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자연적 해석은 이 의사와 표시 중에 뭘 주된 요소를 보는 겁니까? 의사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란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이 표의자 입장에서 그 표의자가 갖고 있는 내심적 의사, 즉 진의가 뭔지 밝히는 해석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내심적 의사가 뭔지 그걸 밝히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짭새가 지나가네 하더라도 문자적, 언어적 의미대로 즉 짭새란 참새 일종으로 해석하지 않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경찰로 해석한다. 이런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사회에서 나온 것은 갑이 사마함에서 자기 친구에게 도서관을 정리한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으로 정리하는 걸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언은 무효다 했는데 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갑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도서관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포도주 저장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도서관 간다 그러면 어디 갔다고? 포도주 저장소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도서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포도주 저장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소를 제기하니까 맞다. 이게 무슨 해석? 자연적이었습니다. 그 표시된 문자적, 언어적 의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표의자의 진의대로 내심적 의사대로 인정하는 것.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방금 말했죠. 이 갑의 진정한 의사는 지금 도서관을 줄 의사가 있었죠. 그럼 도서관을 준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포도주 저장소를 줄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유언에도 포도주 저장소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잘못 표시했잖아. 잘못 표시했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지니까 아무리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해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표시 무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오표시 무의법칙이 따르는 것이고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아무리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진의대로 해석하니까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규범적 해석은 이거 반대되는 건 뭘 중시한다? 표시. 따라서 이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사람의 내심적 의사는 어떠한 죄와 관계없이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그 표시행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가 뭔지 이걸 밝히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960만 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가짜 단생하다가 690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을은 오케이라고 했을 때 표시된 대로 690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 뭐라고? 그게 표시된 대로 해서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게 있죠.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을이 200쯤에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00을 받을 요량으로 영수증에 뭘 썼다? 총완결이라 썼어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냥 영수증이 뭐라고 표시되었으면 완결이라고 표시됐죠? 그럼 표시된 대로 완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규범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갑이 지금 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를 매수합니다.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을이고 매매라는 행위는 누가 한다? 갑이 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를 하면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병 명의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행위는 누가 하는데? 갑이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한다고? 병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이 말이죠. 매도인은 을이 맞는데 매수인은 갑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 왜냐? 행위는 갑이 하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니까 병명의로 한다고. 내가 영업소에 가서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할 때 매수인 명의로 하는데 내 이름을 하지 않고 집사람 명의로 한다니까. 그럼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뭐하게 되면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하겠죠. 만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굴 당사자 할 것이냐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한다고? 그게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입니다. 이런 걸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판례 2번 나와 있습니까? 10페이지 판례 1번 제가 했고 영수증 총완결 2번이 지금 뭐라고? 방금 말했던 겁니다.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요 경우 을이 편제는 690을 썼죠? 그런데 갑이 나에게 960에 청약한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경우 청약을 690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960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다. 진위를 알 때는 무조건 뭐대로 해석해야 된다? 진위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규범적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진위를 알 때는 무조건 진위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그게 2번 나와 있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아는 경우에는 진위대로 해석해야 되므로 절대로 규범적 해석은 아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는 규범적 해석은 안 됩니다. 무조건 뭐대로 해줘야 된다? 진위대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인데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 딱 나온 게 방금 960을 690으로 썼을 때 690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은 규범적 해석, 그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의의만 정확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사법고시에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완전히 한물간 이론입니다. 특히 무슨 해석을 잘 보라고? 자연적 해석.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 착오 문제입니다. 그래서 착오에서 나오는 겁니다. 착오에서. 요걸 이제 오표시 무의 법칙을 지금부터 오른쪽 보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을은 갑 소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표시 무의 법칙을 한번 살펴봅니다. 갑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는데 실제로 국가입니다. X 토지를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현장 답사도 가보고 가격 절충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X 토지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소재지를 쓸 때 30번째로 썼는데 실제로 두 사람 다 지번에 차고에 있었던 것이 요 X 토지는 31번지고 30번지는 Y 토지가 30번지예요. 둘 다 지분의 차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도 등기는 무슨 토지에 뭐 했게? Y 토지를 딱 등기해 준 겁니다. 점유는 지금 무슨 토지를 점유하면서? X 토지를 점유하면서 지금 둘 다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제가 세 가지가 문제된다 했죠.
첫 번째 매매계약은 체결되느냐? 체결됐으면 X 토지냐 Y 토지냐? 세 번째 을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그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 것. 첫 번째, 계약은 체결됐게 안 됐게?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사표시가 합쳐되는데 갑은 무슨 토지 청약했다? 을도 두 사람으로서 합치됐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 사이는 X 토지에 대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X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세도 X 토지를 써야 되는데 무슨 토지를 썼다? Y 토지를 썼으니까 O 표시했잖아. 그렇지만 표시된 대로 Y 토지를 해석하지 않고 X 토지라고 해석했으니까 아무 해가 없다. 이 O 표시 무의 법칙 아닙니까? 표시된 대로 해석했어요. 표의자의 진위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되었으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게 답으로 나온다고. 절대로 착오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착오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을앞으로 Y 두 사람 사이에 Y 토지를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매매한 적이 없으니까 이 을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럼 X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가백이 있죠. Y 토지 소유권도 여전히 가백이 있습니다. 왜냐? 을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둘 다 여전히 소유권은 가백이 있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갑과 을 사이는 X 토지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여전히 을은 가백에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고 갑은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다. 갑은 이 을을 상대로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 등기는 방금 무효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Y 토지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 더 낭루 보면 이 을이 다시 Y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래서 Y 토지 등기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등기의 공신이 없으니까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 등기입니다. 자, 요게 마지막 줄. 이 경우 원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한 병은 선이라도 Y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게 답입니다. 이게 O 표시 무효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작년에 나왔다고 원래 안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2년 연속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잘 달라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O 표시 무효 법칙. O 표시 무효 법칙 그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러면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목적의 유효권과 흔히 말 때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이제 나온 게 의사 표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크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뭐라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하는 걸 허위 표시라 그러죠. 허위 표시 중에서 상대방하고 짜고 하면 통정 허위 표시, 짜지 않으면 단독 허위 표시, 요즘은 진위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모르고 하는 게 무슨 의사 표시? 착오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107조 진위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이제는 107조 그러면 진위 아닌 의사 표시라고 알죠? 법조문만 하더라도 벌써 뭔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법조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사법조인이라 그래요. 준법조인 이렇게 말합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법을 많이 안 알고 남한테 말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커피숍에 가더라도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107조가 어떻고 108조가 어떻다고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 만나면 대화가 잘 돼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냐? 공통 화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하죠. 친구가 이렇게 말을 중언부언하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하고
주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끼리 사귈 수밖에 없어요. 20년 받았던 친구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가면 이제 대화가 안 된다니까.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솔로몬 지혜 이런 게 이제 재미있어지고 그런 거예요. 응? 갑자기 그런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어지고 답도 맞추고 그런다니까.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모르던지.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눈에 들어오죠. 도박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동. 왜 변제할 필요가 없냐 그러면 잘하죠.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돌려달라 할 수 있냐? 못한다고. 그럼 뭐라고? 746조 이렇게 나온다니까. 남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잘 또 모르면서 대답은 잘합니다. 자, 107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현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예를 드는 건 하나밖에 없다 했죠. 친구 어리 병원에 입원하자. 친구 병의 치료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정리할 의사가 없이 뭐 하겠다? 정리한다고 계약한 겁니다. 지금 이 갑의 의사는 정리할 의사가 없는데 외부에 정리한다고 표시했잖아. 그 불일치하는 걸 갑 스스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이게 허위 표시 아닙니까? 왜 했는지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항상 나오는 게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합니다. 왜 그런지 묻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하더라도 비진의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건은 요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현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의사와 다르다는데 이때 의사를 우리 흔히 진이라 그러죠. 요 진이와 다르다 그러는데 이때 진이란 뭘 말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의 정역 이야기에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리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왜 했느냐? 을이 갑에게 강박을 한 겁니다. 10% 칼을 들였기 때문에 강박에 못 이겨서 정리를 하게 했어요. 이것은 107조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하죠. 왜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한다는 의사는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바라는 게 진의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한다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의 의사는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더라도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3억짜리인데 시세가 3억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커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매물로 파니까 2억 5천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2억 5천에 팔았어요. 비진의 표시도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나오죠. 그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다음에 진의 요거는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요건은 아무 문제 없죠. 효과만 문제됩니다. 거기 보면 불일치를 알고 왜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는다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계 무효계? 네? 제가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유효냐 무효냐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지지지지 말하지 말고. 비진의 표시에서는 물어보는 게 효과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효과는 제가 유효라 나오는 게 아니고 107조를 보세요. 107조 1항을 보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돼 있죠. 요 107조 1항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 문항 자체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라 그랬잖아. 107조는. 법조문 잘 안 외우는데 잘 외워야 돼. 그게 그 효력이 있다를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게 유효라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유효라는 건 뭐가 유효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 정력이야기 유효라는 겁니다. 정력이야기 유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죠. 따라서 이 을은 뭘 치도한다? 소유권 치도하니까 이제 그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병은 뭘 불문할까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치도한다 이 말입니다. 유효일 때는 지에 있는 제3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 무효가 된다고?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였다고?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구태여 표의자의 진이다 알 때는 표시된 대로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그럼 뭐가 무효라는 겁니까? 정력이야기 무효. 정력이야기 무효니까 원인 없는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다. 따라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돌려 못 받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무효를 주장하네. 돌려받으려고 무효를 주장하지. 이러면 이 세상에 못 받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무효 취소를 하느냐고. 무효 취소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한다고? 도로 돌려받으려고 무효 취소하는 거잖아. 그러려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 따라서 무효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라고? 부당이득이라고.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고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협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느 것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도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셋 다 나온다니까. 뭐만 나올지 이거는 여러분 종합 문제니까 이제는 다 추상적으로 알아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협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병에게 처분했다. 이때가 이제 문제됩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를 넘겨봤으니까 무효되죠. 그런데 병이 만일 모이면 선의일 때는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는 것은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병은 뭘 취득한다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게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서 외적으로 알았거나 있었을 때는 무효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건 좀 이따 통정의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뒤에 있는 전력자는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리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제3자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됩니까? 무과실까지 해야 됩니까? 선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게 안 되게? 추정됩니다. 선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표의자겠죠.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됩니다. 선의면 축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의의 제3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단독행위도 비신의 표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가족법상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적용이 없다. 그거는 뭐 항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밑에 판례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공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진이 표시했습니다. 그럼 107조 적용되기 안 되게? 안 됩니다. 공문이 사직서 제출하는 이유는 사법행위가 아니고 공법행위 아닙니까?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돼 안 돼? 그래서 뒤에 문제 풀지 말고 공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 107조는 사인은 개인 간의 말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고개 시험에 나온다고. 공법행위는 적용돼 안 돼? 자, 여기만 그렇습니까? 108조도 적용 안 됩니까? 제가 민법 총칙은 물권법에 관한 총칙이지 재산법에 관한 총칙이지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했죠. 따라서 공법행위라든지 신분행위는 107, 108, 109, 110조 다 적용 안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말고 애당초부터 적용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부터 적용이 아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이거는 비진이 표시인지 보십시오. 사립대학 조교수가 무리를 키웠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키웠기 때문에 사퇴 수습 차원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퇴가 진정이 되면 계속 강사를 할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도 아니다. 네? 지금 방금 내가 그랬잖아. 사직할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니까. 그럼 내 의사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외부에 표시된 거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풀일자고 스스로 알잖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슨 행위라고? 비진이 표시라고. 시발, 사립대학 조교수 그러면 비진이 표시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다음에 갑을병 세 사람이 A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시 고용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재입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관례대로 뭘 제출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 형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뭘 안 주려고? 퇴직금 누지가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비진의 표시도 아니다. 네? 둘 다 비진의 표시라고. 비진의 표시인데 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뭐라고 했죠? 그럼 이 사직서처럼 뭐라고? 예. 그럼 표시된 대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게 안 하게? 발생한다고. 그런데 요 사직서는 비진의 표시는 맞지만 회사에서 비진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요 비진이 이 사직서처럼 뭐라고? 예. 따라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예요. 다 같은 비진의 표시인데 효과가 달라지는 비진의 표시입니다. 요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요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페이지 2번, 3번 판례입니다. 12페이지 2번, 3번 판례입니다. 나옵니까? 무리를 킨 사립대학 조교수와 12페이지 12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2번 사립대학 조교수 나옵니까? 그것도 합치지 말고 사립대학 교수 이렇게만 하면 돼. 내가 원래 조교수인데 너무 오랫동안 조교수였기 때문에 내가 교수로 바꿔놨어요. 이 사람은 나올 때마다 나와요. 74년도 나와가지고 너무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이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했단 말이 있죠? 그 두 가지라고. 그 판례 두 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판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시 통정 허위 표시 갑니다. 자, 조금 쉬었답니다.